여러분의 영양에 대한 모든 고민을 오늘도 쏙쏙 해결해 드릴게요. 요즘 또 고구마철이 찾아왔어요. 완전 대표적인 겨울 간식이죠. 고구마가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맛있어서. 맛있어서. 근데 사실은 그냥 제가 혼자 생각에 사실 고구마가 딱 맛있어지는 이 시즌이 우리나라의 김장철이기도 하지 않수? 그러니까 뭔가 김치랑 잘 어울리는 간식이 괜히 좀 더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고구마랑 김치가 엄청 궁합이 좋잖아요. 진짜 최고의 조합인 것 같습니다. 고구마의 좀 대표 영양소 몇 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고구마는 의외다 싶으실 수 있지만 비타민C가 많고요. 고구마가 여러 색깔이 있다는 거 아시죠? 약간 노란색 나는 뭐 호박고구마도 있지만 일반적인 고구마는 좀 더 흰색에 가까운 게 나기도 하고 요즘은 보라색이 나는 자색고구마도 있잖아요. 그런 고구마들마다 약간 특징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노란 고구마 같은 경우는 베타카로틴도 아주 풍부하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색깔에 무관하게 식이섬유도 많고요. 찐고구마, 군고구마, 생고구마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좀 더 영양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지. 일단 다 똑같은 고구마인데 가장 큰 차이는 단맛의 차이일 거예요.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군고구마, 찐고구마, 생고구마가 있다면 이 순서대로 달죠. 군고구마가 제일 달죠. 찐고구마가 그 다음이죠. 생고구마는 사실 뭔가 엄청 달콤한 맛이 많이 나지는 않잖아요. 그 말인즉슨 똑같은 고구마인데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이 고구마가 발산시키는 단맛이 굉장히 강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군고구마처럼 요즘은 뭐 가정용 오븐도 많이 쓰시고 에어프라이도 많이 쓰시는데 낮은 온도에서 긴 시간 구워내는 그렇게 고구마를 조리를 하면 가장 달고요. 맛있고요. 혈당이 오르기가 쉽고요. 찐고구마는 그 다음이죠. 군고구마만큼 달지는 않지만 생고구마보다는 달죠. 생고구마 같은 경우는 약간 잘못 먹으면 속이 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삭아삭한 느낌으로 먹을 수는 있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속이 살짝 불편한 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영양소 같은 거는 좀 차이가 없나요? 영양소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고구마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비타민C가 많아요, 베타카로틴 많아요 하는 거를 넘어서서 탄수화물 근원이죠.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을 줄 수 있는 좋은 식재료인데 복합 탄수화물을 줄 수 있다는 건 군고구마든 찐고구마든 생고구마든 사실 동일해요. 그리고 열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고구마가 고구마 고유의 비타민C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기는 하고요. 어찌 되었건 간에 그 영양소의 어떤 게 수용성에서 파괴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탄수화물 공급체의 입장에서는 사실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는 속도의 차이는 있죠. GI 지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군고구마의 그 혈당을 억제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고구마의 단맛이 군고구마의 단맛이 인위적인 단맛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당을 끌어낸 조리 방식으로 조리를 했기 때문에 단맛이 극대화가 된 형태의 고구마인데 그렇게 자연 당이 극대화되는 식재료를 내가 맛있게 먹고 혈당이 오를까 봐 걱정이 되신다면 단백질이나 좋은 지방산을 같이 드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고구마 드실 때 귤을 막 까서 먹는 둘도 사실 같이 먹으면 맛있거든요. 고구마 먹을 때 탄산음료를 막 마시는 그런 조합보다는 고구마를 드시면서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는 과일 예를 들면 토마토랑 같이 먹을 수 있다든지 고구마를 내가 닭가슴살을 같이 넣어가지고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류의 단백질과 고구마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 고구마 샐러드를 만들 때 올리브유를 드리즐 한다든지 해서 좋은 지방산과 고구마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택하시면 혈당을 급히 올리는 것을 조금 예방할 수 있죠. 이 고구마를 제가 호박고구마를 사서 했더니 이렇게 예쁜 색깔이 되었다는 이게 고구마 고구마 3분의 2 단호박 3분의 1이 든 건데 호박고구마를 샀더니 완전 색깔이 정말 호박 색깔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메쉬드 타입의 샐러드를 만들면 보통 마요네즈로 막 버무리시잖아요. 근데 마요네즈를 쓰지 않고 그릭 요거트로 버무린 그릭 요거트를 넣어서 만든 고구마 단호박 샐러드입니다. 단맛이 좀 줄어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제가 오늘 구울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고구마처럼 만들어서 샐러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호박도 에어프라이어에 굽고 고구마도 에어프라이어에 오랜 시간 구워서 일단 그 자체로 엄청 달콤했어요. 제철이니까 더 달콤한 맛이 많이 올라왔겠지만 그렇게 자연적으로 충분히 달콤한 재료였기 때문에 설탕도 올리고당도 그 어떤 당도 추가하지 않았고 심지어 소금을 넣지도 않았는데 매우 맛있다는 무슨 맛이 나나요? 그릭 요거트로 버무려서 막판에 살짝 요거트의 새콤한 맛이 올라오면서 달콤한 맛이 줄을 이루는데요. 얘를 만든 지 대여섯 시간 된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그릭 요거트의 새콤한 맛이 끝에서 좀 올라옵니다. 그리고 부재료로 캐슈넛이랑 건포도를 넣었단 말이에요.
씹히는 맛이 있어요. 건포도 씹히는 게 건포도가 조금 더 촉촉해져서 맛있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중에 있는 뭐 메시드 단호박 무스라든지 고구마 무스에 비해서 훨씬 더 좀 건강한 그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우리 시중에서 되게 쉽게 요즘은 제품을 구할 수 있어서 다 되어 있는 메쉬 타입의 샐러드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만들 때는 보통은 단짠단짠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마요네즈도 들어가지만 소금도 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설탕이나 물엿같이 달게 하는 재료들도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메쉬 타입의 샐러드를 완제품 형태로 구입하실 때 뒷면의 영양 성분을 보시면 생각보다 원재료에 해당하는 고구마, 단호박, 감자 이런 비율이 높지 않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엔 오래 안 씹고 빨리 넘길 수 있는 음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건포도나 견과나 크랜베리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씹는 느낌을 계속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 씹는 작용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저작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저작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포만감이 더 빨리 들어서 과다한 섭취를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훌훌 마실 수 있는 뭐 쉐이크나 파우더 같은 거 흔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 대용은 먹고 나도 배는 부른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그 저작작용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피디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쉬 타입의 샐러드도 뭐 물은 아니니까 당연히 씹기는 하지만 다른 음식들 대비 저작작용을 많이 하지 않고 넘길 수 있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걸 방지해 줄 수 있는 게 견과류나 적당한 말린 과일을 쓰는 거죠. 그럼 이 자세한 레시피 같은 거를 좀 알려면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 채널에서 레시피를 다 보여드리지를 못해서 답답한 마음에 채널을 하나 개설했지 뭐예요? 그래서 예스그레이스 채널로 놀러 오시면 지금 이 메뉴에 대해서 제가 만들면서 보여드리고 또 그 요리들 보시면서 재밌는 얘기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건강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이랑 병행하면서 먹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운동 전후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못 만들게 하시거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가장 대놓고 먹는 3대 재료가 우리나라에선 특히나 닭가슴살, 방울토마토, 고구마가 3대 재료인 것 같아요. 뭐 트렌드가 거의 그렇게 굳혀져 가는데 고구마는 탄수화물을 꼭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복합 탄수화물 형태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식재료이면서 못 만들기 다이어트 뭐가 됐든 하다 보면 사실 단 거 되게 먹고 싶은데 잘 못 먹잖아요. 근데 고구마가 주는 자연적인 단맛으로 나의 입맛도 살짝 보강하고 그런 느낌도 있죠. 그래서 운동 전에 드시려면 소화가 아주 빠르게 되는 식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넉넉하게 시간을 좀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1시간, 1시간 반 이상 운동과의 텀을 좀 두시고 드시고 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밤고구마보다는 좀 호박고구마처럼 무르고 쉽게 흡수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고구마를 선택을 하셔서 두유랑 같이 갈아서 드시거나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드시면 더 좋죠. 근데 운동하고 나서 이런 흡수가 빨리 되는 걸 먹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흡수가 빨리 되는 복합탄수화물의 형태를 운동 후에 먹어주시면 운동을 통해서 내 근육에 쌓여있던 글리코겐이 이미 다 소진이 된 것을 조금 빠르게 보충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운동하고 나면 이런 통증이 막 오잖아요. 네네네. 젖산이 막 쌓인다고 네. 하나? 그런 거를 좀 없애는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여기 잘 먹으면? 젖산이 근육의 통증으로 인해서 쌓이고 나면 그건 자연적으로 이제 없어지는 과정을 거치는데 젖산을 빨리 없앨 수 있는 음식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약간 애매할 수는 있지만 내 근육의 원상태로 빠르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무른 형태의 고구마 혹은 홍시 이런 것들은 좀 해당 사항이 있죠. 글리코겐 자체를 좀 빠르게 보충해 줄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하니까요. 고구마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게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고구마인지 궁금해요. 사실 고구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합 탄수화물 공급체라는 면에 있어서는 동일하고요. 그런데 색깔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파이토케미컬이라고 부르는 생리활성 물질 자체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주황색을 진하게 띈 것은 베타카로틴이 많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색 고구마는 짙은 보라색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토시아닌이 많아요. 그래서 색깔이 백색 고구마가 아닌 뭐 주황색 고구마 혹은 자색 고구마 이렇게 뚜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고구마는 색깔 자체에서부터 오는 파이토케미컬을 가지고 있는 고구마에 해당하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타입을 좋아하시는지 근데 어렸을 땐 밤고구마 좋아했거든. 근데 지금은 호박고구마가 이유가 있나요? 좀 잘 넘어가죠. 아, 잘 넘어가서. 네, 그리고 예전에는 약간 이렇게 무른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해서 밤고구마 좋았는데 지금은 뭔가 좀 달콤하고 말랑말랑하고 그런 게 좋더라고요. 재밌게 드시려면은 호박고구마를 좀 추천할 수도 있겠네요. 이건 정말 개인 취향인데 밤고구마의 그 포삭포삭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고 약간 호박고구마나 요즘 좀 뭐 꿀고구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좀 부드럽고 몰캉몰캉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뭘 드시든 고구마는 복합 탄수화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좋은 재료니까 천천히 너무 속에 빠르게 축적돼서 내 속을 부대끼거나 버겁게 하지 않도록 천천히 좋아하는 액체 같이 곁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티랑 드셔도 좋고 물도 좋고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당 조절 중에서 빵이랑 고구마가 있는데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좋은가? 당뇨를 고민하시는데 빵도 먹고 싶고 고구마도 먹고 싶고 오늘 하나 골라야 돼라고 하면 요즘 빵도 건강빵이 워낙 많아서 제가 딱 하나 골라서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버터도 들어가고 뭔가 또 다른 뭐 유크림도 들어가고 한 빵보다는 복합 탄수화물과 자연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구마가 조금 더 건강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죠. 고구마 자체는 우리 정말 땅에서 나는 굉장히 좋은 간식거리이자 뭐 밥 대용으로도 충분히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식재료인데요. 너무 맛있다 보니 많이 드시지 않는 거를 주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철 고구마 많이 드시고 올 겨울도 따뜻하게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쌀은 우리나라 식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주요 식재료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쌀 자체가 탄수화물이기는 하지만 좀 부담이 덜한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데에 아주 좋은 식재료이죠. 근데 제가 방금 얘기 들었을 때 식이섬유도 있고 뭐 단백질도 있다 막 이런 얘기 같은 건 굉장히 생소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뭐 모든 어떤 식재료가 특정한 영양소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쌀 하면 이꼴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맞는 표현이시지만 탄수화물 100%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기질도 가지고 있고 식이섬유도 가지고 있지만 현미나 다른 잡곡류보다 단백질이든 무기질이든 식이섬유든 그런 탄수화물을 제외한 다른 영양소가 함량이 높지는 않죠. 그러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이 쌀 같은 경우는 좀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뭐 신장에 좀 무리가 있으신 분들한테 신장에 좋은 쌀을 먹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신장이 안 좋아지시면 굉장히 어색하다,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느낌 중에 하나가 신장이 건강했을 때 건강 재료, 건강 식재료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다수를 먹을 수 없게 된다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장이 건강하셨을 때는 잡곡밥 맨날 잡곡밥 먹으라고 듣다가 신장이 딱 안 좋아지면 가장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이 잡곡밥을 조금 줄이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잡곡보다는 오히려 흰쌀이 신장에 무리가 덜하고 이 흰쌀을 선택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흰쌀 자체가 단백질 함량도 낮고 무기질 함량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신장에 부담을 주는 행위 자체를 덜 할 수 있는 재료인 거죠. 그래서 잡곡보다는 흰쌀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흰쌀을 씻을 때 우리가 흰쌀에 들어있는 칼륨 이런 좀 수치 낮추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헹궈내고 불렸다가도 그 물은 버리고 새 물을 다시 받아서 밥을 하고 하면 흰쌀이 원래 가지고 있는 칼륨 함량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런 쌀을 좀 잘 씻어주면 칼륨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쌀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떡으로도 많이 해서 먹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장에는 좀 좋을 수가 있겠네요? 뭐 쌀밥보다 떡 자체가 신장에 좋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뭐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조금 어려운 게 우리가 쌀밥을 먹는다고 해서 쌀밥만 먹진 않잖아요. 떡을 먹는다고 해도 100% 흰쌀로만 된 떡을 먹는다기보단 뭐 고명도 있고 다른 부재료도 있고 하니까 밥이 좋냐 떡이 좋냐 신장 질환자한테 뭐가 좋냐라고 물으면 제가 답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의 전통 조리법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재료를 아주 심플하게 요리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리법 자체에 뭔가 복잡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고 신장 질환자들에게 일반 밥으로 먹는 것 대비해서 더 부담을 줄 만한 행위가 추가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떡은 빵이나 과자 같은 간식보다는 오히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편안한 간식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런 떡을 먹었을 때 주의할 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뭔가 식재료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 떡을 먹는다라고 하면 각자 떡하고 딱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떡이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뭐 백설기, 어떤 분은 시루떡, 뭐 꿀떡, 송편, 증편 다양한 종류의 떡을 생각하실 텐데 그 다양한 종류의 떡은 다 속 재료도 다르고 쌀 말고 들어가는 부재료도 다르고 예를 들어 조청을 찍어 먹기도 하고 하는 등의 또 곁들이는
쓰는 소스 종류도 다를 수 있잖아요. 떡을 고르실 때 신장 질환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시면 특히나 더 조금 더 심플한 재료로 만들어진 떡을 고른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쌀 말고 견과가 들어간 떡이라든지 콩이 같이 들어간 떡이라든지 하는 다른 다양한 건강한 재료가 눈에 좀 보이되 너무 단맛이 많이 나서 이건 좀 뭔가 양념이 복잡하겠는데? 그런 떡을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떡을 좀 피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몇 개 정도 먹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PD님이 드디어 양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셨네요. 특히 신장질환이 있으시면 모든 섭취의 양 자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무얼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만큼 먹는지 혹은 어느 만큼 먹어도 내가 괜찮은지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한데, 떡의 기준은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우리 찹쌀떡 정도의 크기로 생각했을 때 한 개 정도가 가장 적당한 크기라고 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약간 뭐 떡의 중량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70g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의 중량이면 한 번 드시는 간식의 양으로 적절한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떡에서도 이제 그냥 찹쌀떡을 먹느냐 뭐 다른 떡을 먹느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약간 건강하게 떡을 먹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떡을 먹는 게 좋을까요? 일반 건강인, 뭐 예를 들어 그냥 가벼운 정도의 당뇨, 가벼운 정도의 고혈압, 뭐 살이 쪄서 고배니시 이런 류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일반적인 건강인에 속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떡 자체를 고르실 때 뭐 견과류, 콩, 팥 다양한 재료가 한꺼번에 좀 응축되어 들어가 있는 그런 떡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콩이나 너무 많은 견과가 박혀 있거나 함께 들어가 있는 떡은 오히려 칼륨의 함량도 굉장히 높을 수 있고 단백질 함량도 과다할 수 있어서 내가 그 양 자체를 잘 조절하지 않으시면 좀 과잉 섭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심플하게 보여지는 떡, 흰쌀 위주로 만들어진 떡을 선택하시면 더 건강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떡 같은 거 하면은 그 모찌가 좀 많이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좋아하시는구나. 네, 모찌를 좋아하는데 그 모찌 같은 건 안에 뭐 과일이 들어있거나 막 그러잖아요. 과일이 들어있거나 뭐 요거트가 들어있거나 이런 것도 괜찮나요? 그거 굉장히 떡 매니아신가 봐요. 요즘 유행하는 건데, 예전에 찹쌀떡은 사실 그 동그란 찹쌀떡 안에 팥, 앙금 혹은 뭐 통팥 이런 팥 종류가 주로 소로 들어있었는데, 요즘은 그 소 종류가 되게 다양해져서 뭐 생 과일이 통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과일 청이 들어가 있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거트가 들어가 있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소들을 활용한 모찌, 찹쌀떡 종류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흔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이 다 괜찮습니다, 다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찹쌀떡이라는 떡 자체는 한 개의 중량이 거의 정해져 있는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떡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한 개 간식으로 먹겠어 딱 이렇게 설정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백설기 하루에 한 개까지 드셔도 돼요 라고 하면 모두가 생각하는 백설기 크기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을 조절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큰 판으로 나오는 떡이 조금 더 우리가 추정하기가 힘들고 하나의 표준 사이즈라고 모두가 통용할 만한 떡들이 조금 더 수월하죠. 그럼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영양 박사님이시니까 떡을 이제 보관할 때 막 냉동으로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떡을 보관하거나 재가열할 때 영양이나 좀 맛을 유지하면서 보관할 수 있는 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사실 떡 자체는 쌀이라는 것이 주재료이다 보니까 이게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아주 막 보들보들하고 쫀득쫀득하고 그런 느낌이 좋아서 사랑하시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전분 자체가 노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지나서 떡 먹었더니 뭐 딱딱해요, 굳었어요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게 전분 자체가 노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그 전분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전분이 딱딱해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딱딱해진 전분을 원래 상태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되돌릴 수 있으면 제일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빠르게 냉동 보관을 하셨다가 드시기 전에는 약간 물을 추가하셔서 전자레인지에 돌리시거나 뭐 살짝 찜기에다가 한 번 더 찌시거나 하면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죠.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떡을 드시고 싶은 뭐 신장 환자나 당뇨 환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좀 추천하는 이런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떡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당뇨 걸렸어, 신장 질환 진단받았어 해서 앞으로 평생 내가 떡을 못 먹겠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하루에 정해진 특정한 양만큼은 괜찮다라고 스스로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그 들어간 재료가 너무 단맛을 많이 내는 그런 떡은 피하실 것, 그게 사실 1번이고요. 2번은 하루에 드실 수 있는 양을 잘 지키실 것. 말씀드린 것처럼 찹쌀떡 한 개 정도의 분량이면 괜찮다. 이 두 가지 염두에 두시면 건강하게 떡을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라는 거죠? 네. 하루에 한 개.
당뇨나 뭐 신장 질환, 고혈압 같은 이제 만성 질환들이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은 좀 간식을 고르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간식을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이런 분들에게 떡 같은 거를 좀 간식으로 추천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만성 질환이 있다라고 딱 진단을 받으면 이제 뭘 먹어야 될지 되게 고민인데, 오히려 만성 질환자 분들이 건강한 간식을 택하시면 간식을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은 식생활 관리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끼에 막 많이 먹고 다음 끼니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오히려 소량을 끼니에 드시고 중간중간 음식들을 먹어주는, 그게 이제 간식의 정의잖아요. 그렇게 간식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 떡은 굉장히 좋은 간식이 될 수가 있죠. 보통 간식으로 뭐 드세요? 라고 상담하면서 여쭤보면 빵, 과자, 무슨 음료 이런 거 말씀하시기도 하고 과일 같은 거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실제 진짜 뭘 드셨는지 리스트를 받아서 보면 건강한 거를 찾아서 드셨다고 드셨는데도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떡은 너무 달지 않은 것을 선택을 하셔서 정량만 드신다고 하면 오히려 다른 것보다 건강한 간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단백질이나 칼륨 섭취를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떡도 어떻게 보면 거의 쌀이 들어있으니까 단백질이나 이런 게 좀 들어있을 수 있는데, 그 신장 질환 환자분들한테도 그 떡이 좀 괜찮나요? 쌀이라는 이제 재료는 여러 곡류 중에 가장 단백질이 낮은 곡류에 해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떡의 주재료는 뭐 맵쌀이든 찹쌀이든 여하튼 흰 쌀 자체가 떡의 주재료인 경우가 많아서, 그 흰 쌀로 만들어진 떡 자체는 오히려 신장 질환자분들이 정량 드셨을 때 좋은 간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죠. 팥이나 콩에 들어간 떡 같은 경우는 좀 칼륨이 높을 수 있잖아요. 떡 종류를 생각해 보시면 백설기 이런 것처럼 딱 하얗게 딱 그것만 보이는 떡 말고 팥, 콩, 견과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있는 찰떡 이렇게 부르는 떡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떡이 일반 건강인들한테는 되게 좋은 간식인데, 신장질환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쌀에 비해서 팥, 콩, 견과 이런 재료들은 단백질 함량도 좀 높고 칼륨 함량도 좀 더 높을 수 있어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떡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심플한 재료로 만들어진 떡을 고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컨텐츠를 하다 보면서 팥이나 이런 것들이 신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이뇨작용을 좀 해가지고 그럴 수 있다라고도 했었는데, 여기서는 좀 다를 수 있나요? 우리가 이뇨작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소변을 배출하게끔 하는 작용을 더 촉진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여러 컨텐츠들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내용을 띄울 때 이뇨작용은 붓기 제거, 다이어트, 뭐 체중 감량 요런 류의 키워드 안에서 이제 돌던 하나의 뭐 영양상의 이점이라고도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장이라는 게 소변을 배출하는 기능이랑 연관이 있다 보니까 소변 자체를 많이 나오게 하면 신장 건강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뇨작용을 촉진시키는 식재료 자체가 신장 건강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오히려 그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칼륨의 함량이 너무 높아서 과량으로 먹었을 경우에 내 신장에 좀 더 무리가 될 수 있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반대의 효과도 있을 수 있죠. 고혈압이 있는 분들한테는 떡이 괜찮을 수 있을까요?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가장 1번으로 조심하셔야 되는 영양소가, 관리해야 되는 게 이제 나트륨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나트륨 함량이 높은 건 대부분 소금이 많이 들어가서 내 입에서 짠맛이 나거나 혹은 뭐 간장, 다른 뭐 케첩 이런 류의 다른 부가적인 양념류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서 내 입맛에서는 뭐 아주 짜진 않아도 실제 음식이 가지고 있는 나트륨 함량이 높거나 이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떡 자체는 전통적인 조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떡이라면 사실 나트륨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나트륨 함량이 떡 자체가 높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실제 떡 먹고 아이고 짜서 못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떡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나트륨 함량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고혈압 진단 받으신 분들에게도 정해진 양을 잘 지키실 수 있으면 떡은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죠. 고혈압 분들한테 좀 권장하는 양이 있을까요? 근데 뭐 고혈압 진단받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만성 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떡을 어느 만큼 먹어도 되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냥 심플하게 찹쌀떡 한 개가 하루에 드실 수 있는 양의 크기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70g? 조금 더 내가 나를 허용해 보겠어 한다면 한 100g? 이렇게 정도 왔다 갔다 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건 그 정도 한두 개는 너무 좀 감칠맛 나는 것 같아서. 그쵸. 이제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면 앞으로는 만성질환 진단을 받으셨든 아니든 상관없이 정해진 양, 내가 정한 양을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식생활 지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으면 하나를 먹을 거면 진짜 맛있게 먹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떡을 진짜 맛있게 딱 한 조각만 먹을 수 있다면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좋아하는 떡이 무엇이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소도 좀 이렇게 있고 단맛도 나고 이런 떡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약간 우리 왜 다이어트 할 때 치팅데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거를 먹어도 되는 요일을 정하시면 좀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담백한 떡을 뭐 예를 들어서 조청에다가 찍어 먹는 걸 즐기시는 분이라면 많이 찍으면 맛있겠죠. 근데 그렇게 계속 먹을 수는 없고요. 조금 내가 곁들이는 것도 좀 조심하시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을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방법을 세팅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떡 자체는 어찌되었건 탄수화물에 해당하는 간식류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에 밀집되어 있는 어떤 음식을 먹고 나면 혈당이 생각보다 가파르게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혈당 상승을 기울기를 좀 완만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짝꿍 음식을 뭘 먹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떡 드실 때도 단백질 혹은 식이섬유가 많은 무언가 아니면 약간의 지방질이 있는 무언가를 같이 드시게 되면 혈당의 상승 속도를 그렇게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조금 완만하게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냉동 보관을 하잖아요. 이런 떡들을 좀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떡을 이제 구매를 하시고 나면 대부분 실온에 두신 상태의 그 소비 기한 동안에 빠르게 드시거나 아니면 그 기간에는 못 드실 것 같으면 이제 냉동에 넣는 게 가장 떡을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인데 냉동에 넣어놓은 떡을 내가 다른 추가적인 조치 없이 해동만 한 상태에서 바로 먹으려고 그러면 그 떡의 쫀득한 식감도 없어지고 옛날에 보들보들 쫄깃쫄깃 이런 거 다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을 수는 없고요. 냉동된 떡 자체는 전자레인지에 가볍게 돌려주시거나 그때 물을 이렇게 조금 뿌려주시면 더 좋고요. 아니면 찜기에 살짝 다시 쪄서 드시면 원래의 떡의 본연의 맛을 좀 더 즐기실 수가 있죠. 많은 분들이 우리 아버지 당뇨 있었어요. 나도 당뇨 올까요? 유전적 소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영향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존재하는 질환인데요. 예를 들면 나의 오랫동안 지속해온 식습관 그게 불량하면 당뇨가 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계속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정적인 생활습관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시고 건강하게 드실수록 당뇨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죠. 사실은 이제 당뇨 같은 거는 실제로 진단받지 않으면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해줘라 할 수 있는 당뇨 전조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제일 명쾌하게 수치로만 보면 우리가 직장인들 다 건강검진 1년에 뭐 한 번, 2년에 한 번 하시잖아요. 그럴 때 금식하시고 건강검진센터 가시잖아요. 그러면 공복 혈당이라고 하는 혈당을 피검사를 통해서 측정을 해요. 그러면 그 혈당이 만약에 100mg/dl가 넘는다. 내가 결과지 봤는데 혈당이 100 넘는다. 그러면 나 약간 당뇨 위험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100 이상이 나왔다고 해서 당뇨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내 건강검진 했는데 100 이상의 공복 혈당을 보였다면 당뇨를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치로는 내가 피검사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목이 너무 마르고 소변을 평소보다 자주 본다 하는 것도 당뇨의 증상이 될 수 있고요. 갈증이 많이 나는 것, 다뇨, 소변을 자주 보는 것 두 가지가 당뇨의 일반적인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증상에 해당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체중계 위에 올라가면 체중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바지가 안 잠기는 거야. 계속 배만 나오는 것 같은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당뇨의 전조 신호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나이가 한 30대 중반만 돼도 당뇨의 위험이 있는데 벗어날 수 있는 좀 예방법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는 두 가지죠.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먹을 것,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을 것. 제가 나만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남에게 효과가 있는 것, 남이 지속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지속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의 룸메이트는 하루에 7km씩 러닝을 해. 그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나는 7km씩 러닝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건 운동뿐만 아니라 식습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평생 지속할 수 있는 건강한 나의 식습관, 건강하게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방법, 그 두 가지를 잘 세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박사님은 영양 박사님이시니까 저는 영양 박사님한테 좀 이런 식단이나 이런 거 받고 싶은데 그 당뇨에 좋은 음식이나 식재료 같은 게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우리가 보통 나 점심 뭐 먹지 생각할 때 무슨 재료를 먹을까를 생각한다기보다는 무슨 메뉴를 먹을까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한 메뉴 선택법을 알려드리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식습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질문을 던지셔서 이 최고의 당뇨밥상이라는 책을 집필한 지가 벌써 한 4년 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책인데 어디서 보니까 이거 베스트셀러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베스트셀러 맞고요. 여기에 보시면 당뇨에 대한 일반 사항들이 당뇨 요리법 전에 아주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랜만에 책을 다시 보니까 이 39페이지에 보니 당뇨 잡는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요 내용들이 사실은 한 번쯤은 내가 매스컴에서 들어봤어. 아니면 우리 또 채널 구독자분들은 우리 채널에서도 여러 번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선 어떤 메뉴를 선택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한국인은 탄수화물 비율이 높잖아요. 식사에서. 탄수화물에 통곡물이 많은 것을 고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샌드위치를 먹고 싶은데 흰빵으로 만들어진 샌드위치와 잡곡빵으로 만들어진 샌드위치가 있다면 잡곡빵으로 만들어진 샌드위치를 고르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통곡물은 흰 곡물에 비해서 식이섬유 함량이 높고 비타민과 무기질도 많은데 특히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게 키포인트예요. 이 식이섬유 함량이 높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흰 탄수화물보다는 통곡물이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을 고르시라라는 게 탄수화물 메뉴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에요. 저도 이제 박사님 책을 보니까 그 통곡 파스타, 통곡 또띠아 막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사실 파스타나 또띠아 같은 이 탄수화물 재료들은 우리나라 근원의 재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너무 많이 드시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수입돼서 들어오는 게 흰 파스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통곡물로 만들어진 파스타가 많이 나오고 그럼 어떻게 생겼나요? 색깔만 좀 달라요. 색깔만 좀 더 누르스름하다고 해야 될까요? 생긴 거는 똑같습니다. 통곡물로 만들어진 파스타들이 나오고 또띠아도 하얀 또띠아가 있지만 통밀로 만든 또띠아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더 좋죠. 단백질 근본 재료 메뉴를 선택을 하실 때는요, 제가 누차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단백질 근본 재료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재료에 들어가 있는 지방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단백질 재료를 선택하실 때에는 지방의 비율이 높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먹고 싶어요. 삼겹살보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삼겹살보다 목살, 목살. 구운 삼겹살보다 수육. 그렇죠. 그래서 조리법도 중요하고 부위도 중요한데 여기서의 핵심은 단백질 근본 메뉴는 지방의 함량은 낮출 수 있는, 내가 지방을 덜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지방은 안 먹어야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연달아 하실 수 있는데 지방을 안 먹어야 좋은 게 아니라 몸에 좋은 지방을 되도록이면 챙겨 먹으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 들기름 챙겨 드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들기름, 산패되지 않은 신선한 참기름, 좋은 올리브유, 아보카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지방산을 공급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 즉 지방의 함량이 낮은 단백질과 좋은 기름, 좋은 지방산 이 두 가지를 잘 조합을 해서 드시는 게 혈당 피크를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특히 이제 추천하실 만한 그런 채소 같은 것도 있을까요? 채소를 먹는 이유도 크게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고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미량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채소를 권하기도 하는데 채소를 드실 때는 어떤 채소가 더 좋습니다라는 개념보다 당뇨 위험이 걱정되시거나 당뇨인들께는 채소는 먹을 때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순서요? 채소를 먼저 드셔야 돼요. 내가 밥 다 먹고 막판에 채소를 먹는 게 아니라 실제 밥, 파스타 이런 류의 탄수화물 혹은 닭고기, 스테이크 이런 류의 단백질을 먹기 전에 채소부터 먹는 것. 그래서 당뇨를 교정하실 때 식사의 순서만 바꾸어도 어느 만큼 효과가 있어요. 발효식품 같은 건 좀 어떻게 하나요? 발효식품은 사실 너무 권하죠. 이제 권하는데 발효식품이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요거트 이런 거 떠올리실 텐데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김치도 발효식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장류도 발효식품에 속해요. 그러면 김치나 장류는 살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짠 거, 나트륨. 김치는 담글 때 소금도 많이 쓰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젓갈도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김치는 너무 몸에 좋은 발효식품이지만 자칫하면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될 수 있는 김치의 딱 한 가지의 맹점이에요. 그래서 짜지 않은 김치는 무조건 권하고요. 그리고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 너무 권해드리고요. 장류도 요즘 저염으로 나오는 것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발효식품은 짠맛으로 먹는 음식이라기보다는 먹었을 때 발효식품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향미가 있는데 그걸 즐기기 위해서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저염 된장도 굉장히 좋아해요. 음료 중에서 단맛이
단맛이 나는 거 좀 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아직까지도 제로 음료를 드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 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제로가 이제 붐처럼 한참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사실 제로 음료도 드시면 왜 달아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단맛이 나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다만 당을 기존에 우리가 늘 음료 회사에서 쓰던 당이 아닌 대체 감미료를 썼기 때문에 그 단맛은 유지하면서도 칼로리가 0이라는 거거든요. 단맛이 0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로 음료를 드셔도 사실은 내 마음의 위안일 뿐. 요즘 최근에 발표되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 뭐 혈당 상승 이나 뭐 체중을 늘리는 데는 크게 다르지 않은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저 개인적인 소견은 사실은 할머니부터 먹어온 식재료가 올바른 식재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 감미료라는 것을 접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 그렇게 긴 기간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양을 좀 더 줄이고 차라리 내 입의 즐거움은 이전의 재료로 추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당뇨 있는 분들이 반드시 피하거나 제한해야 될 음식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단 음료는 조금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음료부터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환자 상담을 해보면 많은 경우에 어제 뭐 드셨어요? 그렇게 여쭤보면 아침은 뭐 먹고 점심은 뭐 먹고 하면서 쭉 메뉴를 말씀하시는데 뭘 마셨는지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기억 못 하세요. 그리고 음료나 물을 마시는 거는 굉장히 습관적으로 액체를 마시는 거고 내가 씹는 과정 없이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먹고 나면 어제 뭐 먹었지? 하는 거는 기억을 되살리면 생각이 날 수 있지만 어제 뭘 마셨지라는 거를 생각하려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단 음료에 익숙해져 있는 당뇨 위험인들일수록 음료에 대한 것을 약간 자각하면서 이거는 먹어야지, 얘는 피해야지 하는 의식을 좀 가지시면 훨씬 좋다라는 의미에서 단 음료부터 피하시면 좋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요즘 뭐 사과 주스, 막 케일 주스 이런 것처럼 주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럼 피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사실 주스는 시중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고 집에서 갈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과일, 채소는 내가 씹는 과정을 거쳤을 때의 혈당 상승을 덜 시키기 때문에 우선 후루룩 마시는 것보다는 무조건 씹는 게 좋아요. 그래서 통 형태로 먹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나는 씹어 먹는 것보다 갈아서 먹고 싶어요 하셔도 집에서 직접 갈면서 달게 만드는 거, 예를 들면 설탕 이런 거 추가로 넣지 않고 과일, 채소의 본연의 맛으로만 갈아서 드시는 거는 저는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시중 제품을 사서 드실 거다라고 하면 반드시 식품 라벨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 함량이 추가되지 않은 거 그리고 그 함량이 낮은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피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당뇨 위험인들만 피하세요라기보단 모든 현대인들의 식습관 문제이기도 한데 너무 기름진 거, 탄 거 이런 것들의 조합, 회식 때 많이 먹는 메뉴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혈당 관리에는 전혀 긍정적인 영향이 없죠. 술도 마찬가지고요. 흡연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담배도 같은 영향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대인들에게 이런 거는 별로니까 피하세요. 혹은 WHO에서 이것은 발암물질에 속해요 라고 한 것들은 다 혈당 관리에 좋지 않아요. 방금 전에 그 책을 통해서 뭔가 설명해 주셨잖아요. 거기 있는 좀 레시피 같은 거 몇 개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뵌 분이 당뇨 도시락을 싸가지고 회사를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요? 건강검진했는데 정말 이제 이러시면 큰일 나요의 직전 상태에 오셔서 자각을 하셨어.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서 제가 안 그래도 이 메뉴를 소개해드렸어요. 이 세 가지 메뉴를 우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1번은 이 콜리플라워 김치볶음밥이에요. 김치볶음밥은 뭔지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다 알고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심지어 우리 왜 고깃집 가면 다 먹고 나서 김치볶음밥을 하도 먹어서 외국인들이 K 디저트라고 부른답니다, 이걸. 그런데 여기에 콜리플라워 김치볶음밥이라는 거는요, 쌀의 일부, 그러니까 밥의 일부를 콜리플라워 라이스로 대체하는 거예요. 실제로 냉동으로 나와요. 외국에서는 꽤 오랫동안 먹어왔던 제품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수입돼서 들어와서 판매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단순한 제품이에요. 우리 왜 브로콜리 친구 하얀 거 그 콜리플라워잖아요. 그 콜리플라워를 잘게 잘라서 팬에다가 마르게 볶아내면 그게 마치 색깔도 하얀 데다가 작은 모양을 띠고 있으니까 꼭 밥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일반 밥이랑 현미밥이랑 섞어서 김치볶음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밥 양을 줄이고 채소를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하는데 내가 거북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콜리플라워 라이스 추천입니다.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먹을 때 그 식감이 그 밥의 식감이 될까 이게 좀
식감은 사실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콜리플라워 라이스는 드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괜찮다는 반응을 우선 보이는데요. 그게 콜리플라워만 밥이라고 생각하고 퍼먹으면 지금 PD님 생각하는 것처럼 좀 요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김치볶음밥이잖아요. 김치 맛도 나고 또 우리가 같이 볶아내고 뭐 달걀 프라이도 올라가고 하니까 크게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김치볶음밥에 보통 이제 고기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고기 기름이랑 참기름 같은 것도 넣을 텐데 네. 그럼 그런 기름진 걸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그 정도 들어가는 거는 괜찮고요. 사실 당뇨인들에게 가장 먼저 드리는 1번 지침이 당 섭취에 주의하는 것, 즉 탄수화물 섭취에 주의하는 것인데 이 콜리플라워 김치볶음밥 같은 경우는 밥의 양을 줄이고 채소 섭취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기름지지 않게 드시면 사실은 더 좋겠죠? 또 혹시 메뉴 하나 더 이것은 저의 최애 메뉴에 해당하는데 케일 양배추 쌈밥. 보기만 해도 엄청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케일이랑 양배추 잎을 잘 데쳐서 거기에다 밥을 넣고 말아내는 요리인데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손이 많이 가요. 우리가 김밥 할 때도 손이 많이 가는 것처럼 밥을 하나하나 그 이파리 위에 놓고 말아야 되니까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그만큼 밥 한 번 먹을 때 케일 한 장, 양배추 한 장씩 먹을 수 있는 아주 괜찮은 메뉴죠. 그리고 안에 넣으시는 밥도 흰밥보다는 뭐 예를 들어 렌틸 콩밥을 넣으시거나 현미밥을 넣으시거나 하는 것으로 좋은 탄수화물과 채소를 같이 섭취할 수 있는 메뉴예요. 여러 채소가 있는데 왜 굳이 케일이랑 양배추를 싸먹으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물으시면 사실 케일이랑 양배추는 식이섬유소 함량이 굉장히 높은 채소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비슷한 쌈밥을 돌돌 마는 걸 로메인이나 상추에다 말아라라고 하면 얘가 찢어지기가 쉽고 예쁘게 모양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양배추나 케일은 탄탄한 식이섬유 조직이 안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밥도 예쁘게 말아지기도 하고 내가 먹을 때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감 없이 채소도 많이 먹을 수 있기도 하고요. 또 양배추는 속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고 케일은 우리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것처럼 식이섬유소도 높지만 눈을 좋게 해주는 루테인 함량도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조합으로 먹을 수 있죠. 그 책 제목 뭔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짱! 정말 최고의 당뇨밥상이죠. 최고의 당뇨밥상. 사실은 적용하시기 쉽게 쓰려고 애를 많이 썼고 여러 요리책들을 보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내가 내 일상에서 적용하기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리책이 많을 텐데 이 최고의 당뇨밥상은 당뇨 위험군이신 분들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하시고 싶은 분 또 굉장히 편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많이 있고 아직은 너무 건강하지만 부모님이 당뇨 있으셔서 나 미리부터 좀 관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따라 하셔도 저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뇨 위험군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실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드시는 것에 대한 얘기는 제가 충분히 해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이 먹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짝꿍인 운동, 활동에 대한 걸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식사를 하시고 나서 바로 앉거나 바로 눕지 마세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너 밥 먹고 누우면 소된다고. 그 말이 굉장히 지혜로운 발언입니다. 식사하시고 점심시간에 식사하시고 나면 한 15분, 20분이라도 주변을 이렇게 걸으면서 산책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전에 먹었던 식사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온 이 모든 음식들이 잘 소화돼서 천천히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나의 소화를 도와주고 또 내가 당뇨 위험군일수록 사실 먹고 나서 바로 앉으면서 칼로리 소비를 훅 낮추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칼로리 소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면 좋아서 식사 후에 한 15분, 20분 정도 걸으실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당뇨인가? 라고 자각할 수 있는 전조 증상 중에 체중계 숫자 똑같은데 바지 안 잠길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체중계 숫자는 뭐 계속 열심히 체크하기도 하시고 뭐 혈압도 가끔 어디 가면 재보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허리 둘레를 재시는 분들은 잘 안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당뇨 위험군이다라고 했다고 하면 체중 관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허리 둘레를 좀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허리 둘레 체크하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